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청와대의 원본을 반납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오늘 인정을 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사실이 있다면서 반납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100대 국정과제 형태로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적폐청산인데 이 밖의 계획에는 청년 고용 의무제 확대 등 일자리 대책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 실행 시기까지 각 분야별 정책 로드맵이 담겼습니다. 청와대 민정정무수석실에서 박근혜 정부가 작성한 문건이 무더기로 발견된 데 이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대량의 문건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국가안보실 문건에는 사드 배치와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민감한 현안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JTBC 취재진이 2015년 국정원 마취제 사건 당시 숨진 국정원 임모과장의 부인을 단독으로 인터뷰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부인은 남편이 숨지기 전날 밤 행적에 대해 국정원이 정확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임 과장이 맞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열린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뇌물공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일각에서 전직 대통령 예우 등에 따라 물리력을 동원한 집행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환경부와 나사가 공동으로 국내 대기질을 조사한 결과 중국 쪽에서 부는 바람이 적은 5, 6월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원의 34%, 특히 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의 70%가 중국에서 흘러들어오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미세먼지뿐 아니라 수도권의 오존 오염도 역시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됐습니다. 멧돼지의 습격으로 쑥대밭이 된 옥수수밭입니다. 어떻게 막아도 계속되는 멧돼지의 습격에 다양해지는 농민들의 사투를 밀착 카메라에서 취재했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저희가 연속으로 보도해드리고 있는 검찰의 국정원 문건 반납 이와 관련한 속보입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의 선거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청와대의 원본을 반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물론 그것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였습니다. 박근혜 정부 내내 수면 위아래를 오르내리면서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까지 일어났던 바로 그 사건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문건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지난 며칠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결국 해당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납 경위 등을 조사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이른바 SNS 장악 보고서 등 국정원의 정치 개입 정황이 담긴 문건 700여 건을 2014년 5월 청와대에 반납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당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여부와 관련한 핵심 물증을 확보하고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모두 돌려준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자료 반환을 확인했다며 반납한 이유는 경위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정치인 사찰 등 국정원이 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검찰은 문건을 모두 반환했기 때문에 해당 문건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 TF팀에서 조사를 통해 문건 내용을 전달해 오면 수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국정원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사실을 공식 인정하면서 당시 어느 선까지 반납에 개입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은 저희 JTBC 보도에 대해서 자신이 국정원 댓글 관련 문건을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검찰이 장관도 모르게 직접 청와대에 문건을 넘겼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적 책임까지 제기되는 문제에서 당시 문건 반납 라인은 누구인지에 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남궁욱 기자입니다. 검찰이 국정원 문건을 청와대에 반납한 2014년 5월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승리한 대선에 개입한 혐의였던 만큼 재판엔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국정원 문건의 존재와 내용이 알려질 경우 파장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 때문에 문건 반납과 관련해선 직무유기를 넘어 수사 방해 논란까지 제기됩니다. 또 문건 반납에 검찰 실무진을 넘어 윗선이 개입됐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법무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에 대한 명백한 거짓 이야기가 주장되고 있다며 자신이 댓글 관련 자료를 상납했다느니 그 책임자라니 하는 등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그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전 장관 주장대로라면 검찰이 매우 민감한 문건의 처리를 법무부나 장관 보고도 없이 청와대와 직접 진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더욱이 황 전 장관은 원 전 원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건 반납 경위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당시 지휘 라인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JTBC 남궁욱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5년의 국정 설계도를 발표했습니다. 100대 국정과제라는 이름으로 앞으로 추진할 정책들을 공개한 것입니다. 조각이 마무리 국면이고 또 추경과 정부조직법안 처리도 임박한 만큼 지금부터는 문재인표 정책들의 속도를 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과제를 발표하면서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민이 염원했던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는데 이에 따라서 실제로 100대 과제 중에 첫 번째 1번은 바로 철저한 적폐청산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문제는 어제도 저희가 문 대통령이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보도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사정정국이 당분간 강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오늘 나온 경제 관련 과제를 종합해보면 결론은 일자리 창출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두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적폐의 철저하고 완전한 청산을 꼽았습니다. 적폐와 부정부패 청산을 위한 조치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주재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회를 다시 가동하고 방산비리 건절 관계기관 협의회를 운영하여 국민의 여망에 부응할 것입니다. 우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각 부처별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정농단의 실태 분석과 진상규명 작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는 대로 최순실 씨의 부정축제 국내외 재산 환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적폐청산과 맞물려 개혁 작업에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관련 법령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올해 안에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 철저한 내부 통제를 통하여 권력기관이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명박 정부 들어 활동이 종료된 진실화해위원회를 내년 상반기 중 부활시켜 과거사 문제 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고 제주 4.3 사건 기념사업도 추진합니다. JTBC 고석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려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를 위해 내년부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청년을 고용해야 하는 비율을 기존 3%에서 5%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이 중 1명의 임금은 국가가 지원하는 청년 추가 고용장려금 제도도 시행합니다. 일자리 수만 늘릴 게 아니라 휴식 있는 삶도 국가가 나서서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부터 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현장에서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을 운영합니다. 현재 설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실현을 위해 5년 동안 총 178조 원이 들고 이 중 일자리와 민생에는 42조 원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재원 조달의 상당 부분을 자연 세수 증가분, 즉 경기 상황에 따라 늘어나는 세금으로 충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특히 대체 공휴일제 확대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국방 부문에 있어서의 작지 않은 변화인데 예를 들면
군복무 기간,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18개월로 단축을 한다. 그리고 전시작전권은 애초 임기 내 반환에서 조기 반환으로 수정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방 분야 국정운영 과제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건 군 복무기간 단축입니다. 육군 기준 현재 21개월인 복무기간을 18개월로 줄이는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군 내부에서 병사 숙련도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장교와 부사관의 비율을 늘려 전투력 손실을 막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의 전체 병력은 현재 62만 5천 명에서 2020년에는 50만 명 수준까지 줄어듭니다. 대신 정부는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 사령부로 바꿔 육해공군을 지휘하고 지휘권이 없어진 각군 본부를 작전사령부급으로 축소하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실전에 투입될 병력은 최대한 줄이지 않고 행정화되고 비대해진 군 상부의 몸집을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전작권 전환 시기에는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정기획위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임기 내 전환 추진 문구를 굳건한 한미동맹 위에 조속히 전환으로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전환 시기를 임기 내로 못 박았던 것에서 한 발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축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전작권을 최대한 빨리 환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킬체인과 같은 우리 군의 핵심 군사 능력이 얼마나 빨리 구축되느냐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선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한미 FTA와 대북 정책 두 가지 모두에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정한 선긋기를 했습니다. FTA는 재협상이 아니라 개정이다. 재협상은 트럼프가 국내 정치용으로 쓴 표현일 뿐이다. 또한 북한과는 비핵화 문제라면 몰라도 인도주의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향후 추이가 주목되는 부분들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약 2시간에 걸친 여야 4당 대표들과의 오찬 회동에서 한미 FTA 재협상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이란 용어를 쓴 건 국내 정치용일 뿐이고 개정 또는 수정이라 이해해달라고 했다고 이 자리에 참석한 국민의당 박주선 비대위원장이 전했습니다. 한미 FTA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국회와 충분히 협의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북한의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을 동시에 제안한 것과 관련해 미국에 통보하고 일본의 양해도 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비핵화를 위한 대화는 올바른 여건이 조성돼야 할 수 있지만 그와 별개로 인도주의적인 대화는 우리가 주도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일각에서 대북 대화에 너무 속도를 내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우리 정부의 입장을 다시 설명한 걸로 보입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 자리에 불참하는 대신 홍수 피해가 난 충북 청주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청와대가 국정상황실과 국가안보실에서도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이 추가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에 이어서 다른 사무실에서 문건들이 발견되자 당초 오늘까지로 계획했던 전수조사 기간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재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 발견된 문건은 수백 건이 넘습니다. 특히 안보실의 경우 사드 배치 결정이나 위안부 합의, 개성공단 폐쇄 등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이슈를 다룬 곳이라 문건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사무동 곳곳에서 이전 정부 문건이 다량으로 발견되자 전수조사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디서 뭐가 더 나올지 몰라 조사를 더 이어간다며 1층부터 차례로 올라가는 방식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잠겨있는 캐비넷들 중 열쇠가 없을 경우엔 기술자를 동원해 다 열어봤다며 시간이 걸린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도 책상 서랍 뒤를 보기 어려운 구조라 서랍도 뜯어서 봐야 할 지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청와대는 추가로 발견한 문건들에 대해 분석 작업을 마치는 순서대로 내일과 일요일, 이틀에 걸쳐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잇따른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오늘 청와대 대변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것인데
청와대와 야당 사이의 문건 공개 위법 논쟁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오전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대상은 박수현 대변인과 문건 공개에 관여한 청와대 직원들입니다. 이들이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문건을 공개한 게 공무상 비밀 누설 및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입니다. 이게 지정 기록물인지 아닌지 여부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본을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다른 기관에 관련 기록을 이관을 했기 때문에 한국당은 현 청와대가 공개한 문건들의 원본은 이미 지정 기록물로 이관돼 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반면 대통령 기록물 지정 권한 자체가 해당 문서를 생산한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들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그냥 남겨두고 간 문서는 지정 기록물이 될 수 없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 문건들이 캐비넷에서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 지정 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지정 기록물이 아닌 일반 대통령 기록물은 공개가 원칙입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견된 문건 중에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 시도나 한일 위안부 협상 관련 자료들은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옵니다. JTBC 손재입니다. 저희는 2015년 국정원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 당시에 자신의 마티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임모과장의 휴대전화를 입수해서 그 내용을 연속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당시 문제가 불거지자 국정원이 임 과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 한 정황이 휴대전화 곳곳에서 발견됐죠. 그리고 오늘은 국정원 임 과장의 부인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부인은 임 과장의 숨지기 전날 밤 행적에 대해서 국정원이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진규 기자입니다. 국정원 임모 과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2015년 7월 18일입니다. 임 과장은 전날인 17일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 감청 프로그램을 통한 해킹 기록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파일 삭제 1시간 전 임 과장은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에 12시 좀 넘어서 전화가 와서 이제 한숨을 푹 쉬고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 전화를 받아서 이 일이 되게 크구나라고 생각은 했고. 부인은 임 과장의 사망 전날 행적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임 과장은 숨지기 전날 저녁 7시 반쯤 국정원에 간다며 집을 나섰는데 정작 국정원 측에선 출입 기록이 없다고 말한 겁니다. 회사에서는 안 들어왔다고 그러니까요. 3-4시간이 비거든요. 부인은 민간인 사찰 의혹이 제기된 이탈리아 감청 프로그램 도입에서 임 과장이 최종 책임자라는 국정원의 발표도 석연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그 업무를 맡아서 진행한 때에는 상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과정을 승진하고 얼마 안 돼요. 임 과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진규입니다. 임모 과장 부인과의 인터뷰 내용은 2부에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오늘 혁신위원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면면이 더 오른쪽으로 갔다는 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건 한국당의 선택이니까 혁신이 되느냐 아니냐를 밖에서 평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에 앞서 열린 당회의에서는 막말을 넘어선 욕설과 고성이 오가는 바람에 혁신 못지않게 내부 조화도 필요하다는 뒷얘기가 무성했습니다. 신혜원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당 재선위원들을 불러 연석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자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바른정당에 갔다 복당한 정재원 의원이 탈당파의 복당을 반대했던 의원들을 겨냥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친박계 출신으로 당시 반대 의사를 밝혔던 김태흠 최고위원이 바로 발끈했고 두 사람이 언성을 높이는 과정에선 과격한 욕설까지 나왔습니다. 지도부 중 일부가 자리를 떠버리고 홍준표 대표가 말리면서 싸움은 가라앉았지만 신경전은 회의 이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전략 미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좀 철부지 같아서. 내가 김태흠 의원하고 지금 같이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분 인지도 높여주는 거야.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당 쇄신 작업을 맡을 혁신위원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위원은 모두 외부 인사로 10명인데
이 중엔 탄핵 심판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을 맡았던 황성욱 변호사와 태극기 집회 연사로 나서 유명해진 여명 전 자유경제원 연구원 등도 포함됐습니다. JTBC 신혜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후보자에게 이명박 정부 당시의 광우병 관련 보도의 적절성을 물었고 이 후보자는 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5대 공직 배제 원칙에 모두 해당된다면서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효성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 때 논란이 됐던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광우병은 실제로 있는 병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면 그것이 의심이 가는 사실을 얘기한 것이고 저는 지금 그 보도가 정당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발언이 법원 판결을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광우병 보도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했지만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MBC PD수첩 취재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신상과 관련해서도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이 후보자가 지난 2000년도에 산 강남의 한 아파트가 투기용이 아니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 사셨던 아파트 방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개인 줄 알고. 방이 3개입니다. 이 밖에도 야당은 이 후보자가 5대 공직 배제 원칙 중 나머지 4개에도 해당돼 5대 비리 그랜드슬램 후보라면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를 재건축 후 살려고 구입했고 그 전에 부인이 주로 화실처럼 썼던 곳이라고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JTBC 안지현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구인장에도 불구하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원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나오길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농단 뇌물죄 재판의 두 핵심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법정 대면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난 5일에 이어 두 번째 증인 출석 거부입니다. 오늘 출석을 위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법정에 데려올 수 있는 구인장을 발부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이 구인장을 갖고 서울구치소를 찾았지만 결국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낸 데 이어 자필로 쓴 불출석 사유서를 특검에 추가로 내며 구치소에서 나오길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불출석 사유서엔 건강상의 이유라고만 적혔습니다. 특검은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란 이유로 설득만 하고 강제로 데리고 오진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특검 수사 당시 모든 조사를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특검은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불러 두 사람이 독대하며 대화한 내용 등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도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지만 모든 증언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두 핵심 당사자의 증언이 계속 무산되면서 비판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피고인은 구인장에 대한 거부권이 없습니다. 말 그대로 법원이 강제로 데리고 오라면서 발부한 영장이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전직 대통령 예우를 거론하면서 구인장을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도 물론 없습니다. 구인장 거부의 문제점을 임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특검 측은 지금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2차례 발부받았습니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서입니다. 특검은 매번 구인장을 들고 구치소로 가서 출석을 설득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매번 거부했습니다. 일단 특검 측은 고령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 물리력까지 사용하는 방안은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등에 비춰 무리한 영장 집행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보면 재직 중 탄핵으로 물러난 전직 대통령에겐 법에 적시된 예우가 무효가 된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최대 10년간 경호와 경비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구인장 강제 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학계에선 해당 조항이 평상시를 전제로 한 것으로
구속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에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마지막 공판은 다음 달 4일로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특검 측은 구인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건강상 이유로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사람이 또 한 명 있는데 바로 폭스바겐 코리아 사장입니다.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재판을 받아왔는데 재판에도 안 나왔을 뿐만이 아니라 아예 독일로 가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또 역시 배출가스 조작으로 적발된 벤츠는 유럽에서 팔린 300만 대는 리콜하면서 한국에 수출한 11만 대는 모른 척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독일 차를 좋아하지만 독일 차는 한국인을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번에도 증명됐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총괄 사장은 당초 오늘 재판에 출석해야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건강이 나빠져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타머 사장은 지난 6월 5일 출장차 독일로 떠났다가 귀국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타머 사장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지만 출국 정지도 안 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타머 사장의 출장 때문에 3차례 출국 금지를 풀어준 적이 있지만 약속을 잘 지켜서 기소한 이후에는 출국 정지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독일 법무부를 통해 집행하거나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한편 배출가스 조작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독일에서 수사를 받는 벤츠는 유럽에서 팔린 300만 대에 대해 리콜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내에 들여온 11만 대는 리콜 대상에서 빠져 소비자들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한국에 들여온 차종에 대한 조사부터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벤츠 코리아는 리콜 등에 대해 독일 본사나 관계 당국과 협조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잦아지고 있는 데이트 폭력이 또 발생했습니다. 길거리에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하고 말리던 시민들을 향해서 트럭을 몰고 질주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가 5개나 빠지거나 부러질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립니다. 여성이 비틀거리며 쓰러지자 이번엔 얼굴을 향해 발길질하고 옷을 잡아 바닥으로 내팽개칩니다. 어제 새벽 서울 신당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손모 씨는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동갑내기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가 5개가 빠지거나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여자분이 제 손을 잡고 살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했었습니다. 너무 심하게 폭행을 당하고 있어서. 놀란 시민들이 손 씨를 말리자 이번엔 트럭을 몰고 시민들을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이 손 씨가 트럭을 몰고 질주했던 골목입니다. 차 한 대 지나가기도 버거울 정도로 좁은데 손 씨는 아랑곳하지 않고 시민들을 위협하며 달렸습니다. 트럭을 몰고 대로까지 나와 질주하던 손 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따라간 시민들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당시 손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5%였습니다. 손 씨에 대해선 음주운전,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지난해 환경부와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동으로 한반도 상공의 미세먼지 상태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관심을 모았고 저희들도 그 내용을 상세히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중간 결과가 공개가 됐습니다. 중국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거의 사라진 초여름에 조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34%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한창 넘어올 때는 훨씬 더 높은 퍼센티지를 나타낸다는 얘기죠. 먼저 박소연 기자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아시아 최초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함께 지난해 5월과 6월 한반도 대기오염 특성을 조사했습니다. 이번 연구에는 나사의 관측용 비행기가 한반도 전역을 비행하며 측정한 결과를 지상 관측 결과와 종합해 평가한 겁니다. 이때는 편서풍이 적게 불어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이 적은 시기인데요. 이런 계절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발 오염물질이 상당 부분 국내 미세먼지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올림픽공원국은 지상과 상공에서 측정한 수도권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살펴봤더니 중국 내륙에서 건너온 게 34%입니다.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산동 권역이 22%, 국경이 7%, 상해가 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2차 미세먼지 발생의 요인인 황산화물의 경우 70% 이상이 중국 4개 권역에서 날아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연구의 또 다른 특징은 국내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만으로도 세계보건기구 하루 평균 권고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는 날들이 확인됐다는 점입니다. 관측된 초미세먼지 가운데 배출원에서 직접 나오는 1차 미세먼지는 25%에 불과했지만 기체 상태로 배출된 오염 물질들이 광화학 반응을 거쳐 만들어지는 2차 미세먼지가 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미세먼지를 만드는 원인 물질이 휘발성 유기 화합물과 질소 및 황산화물인데 주로 자동차나 발전소 배기가스에 많습니다. 특히 서해안 석탄 화력발전소의 영향이 컸습니다. 이곳에서 배출된 질소 산화물이 이렇게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폭넓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남부 지역의 대기 오염에 우려할 만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의 최종 결과는 2019년쯤 나올 예정입니다. 나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실증 연구인 만큼 미세먼지 문제와 관련한 대중국 외교 협상 카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C 박소연입니다. 예, 그런데 미세먼지보다도 인체에 더 치명적인 것은 바로 마스크나 이런 것으로 막을 수 없는 오존입니다. 늘 이 문제를 보도해드립니다만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존에 대해서 그렇게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계시죠.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상공의 오존 상태도 점검했는데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존은 발암 물질입니다. 이수정 기자입니다. 성층권에 있는 오존은 태양이 내뿜는 해로운 자외선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지표면 근처에 질소 산화물이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강한 자외선을 만나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성된 오존은 인체에 치명적인 오염물질이 됩니다. 이달 들어서만 5일 동안 28개 권역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13일에는 서울과 포항, 진주 등 10개 권역에서 동시에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조사 결과 서울 등 수도권 하늘에서 질소 산화물의 일종인 이산화질소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지표면은 물론이고 높은 고도에서도 오존 농도가 60ppb를 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ppb는 10억 분의 1을 의미하는데 60ppb는 8시간 평균 대기 환경 기준입니다. 특히 25종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충남 대산의 석유화학단지 상공에서 높게 관측됐습니다. 발암물질인 벤젠은 8ppb까지, 발암 의심 물질인 일산부타디에는 2ppb까지 고농도로 측정됐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는 물론 오존 농도를 줄이기 위해 국에는 물론 국내 배출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수정입니다. 네, 10년 전부터 부산역을 장악하고 장거리 손님을 족직해온 이른바 조폭 택시가 적발됐습니다. 불법 운송에 고리대금업까지 벌였는데 신고를 하면 보복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구석찬 기자입니다. 하루 평균 3만 5천 명의 열차 승객이 내리는 부산역입니다. 이 손님들을 태우려고 이렇게 택시 기사들은 오랜 대기 시간까지 감수하며 승강장에 몰려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안전지대에 떡하니 택시를 대고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우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53살 이모 씨는 2007년부터 조폭 출신 등 전과가 있는 택시기사 30여 명을 모아 이른바 조폭 택시를 꾸렸습니다. 다른 택시의 장거리 손님을 빼앗고 불법 호객 행위도 일삼았습니다. 집이나 기사 아는 쪽으로 이렇게 두고 다니면서 10만 원 보면 한 3만 원 정도에 가져가려고. 이에 대항하는 신진 세력이 등장하자 1대1 결투까지 벌였고 기사들을 상대로 연이율 130% 이상의 불법 고리대금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신고를 했는데 그 전화번호를 알아내가 알아내. 그래가지고 뭐 그만둔 사람들이 많아요. 경찰은 폭행 등의 혐의로 이 씨를 구속하고
조폭 택시기사 1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전국 공항과 시외버스 터미널 등에 조폭 택시가 활개를 친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네, 서울에서는 강남 한복판에서 경찰의 단속을 피해 6km가량을 도주하던 40대 운전자가 추격전 끝에 붙잡혔습니다. 8분 동안 추격전을 벌이던 운전자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받게 된 벌점이 325점에 달합니다. 최승기 기자입니다. 검정 차량 한 대가 중앙선을 넘더니 다른 차량 사이를 휘청이며 지나갑니다. 반대편 차선에서 차가 달려오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경찰과 41살 김모 씨의 추격전이 시작된 건 새벽 2시 58분입니다. 불법 유턴하는 김 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경찰이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도주한 겁니다. 좁은 골목길을 무서운 속도로 내달리는가 하면 사거리에선 택시와 충돌할 뻔하는 아찔한 상황도 전개됩니다. 내 앞으로 어떤 막 물체가 그냥 확 지나가는데 좌측으로 거의 그냥 부딪히기 일부 직전, 손님은 뒤에서 완전히 짐짝처럼 왔다 갔다 했어요. 김 씨의 차는 경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김 씨가 8분간 6km 가까이 달아나면서 위반한 교통법규를 벌점으로 따지면 325점에 달합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면허 정지가 될까 봐 도주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의 과거 전력 등을 근거로 불법 자가용 택시 영업인 이른바 콜뛰기를 하다 경찰 단속을 피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난폭운전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더위 소식입니다. 오늘 경북 경주가 36.5도, 대구 35.2도까지 오르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에서는 지금 치킨에 시원한 맥주 한잔 하면서 더위를 날리는 치맥축제가 개막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죠. 윤두열 기자, 한창 축제가 진행 중이죠? 네, 뒤로 보시다시피 행사장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각 부스마다 치맥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긴 줄을 늘어선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대구 치맥축제는 매년 7월 중순을 넘어서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때쯤 열리는데요. 때문에 많은 대구 시민들이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이곳에 나와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뜨거운 대구의 여름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치킨과 맥주는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이곳에 오면요, 우리나라의 모든 치킨을 맛볼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3개 치킨 브랜드 그리고 21개 맥주 업체가 참여해서 원하는 치킨과 맥주를 골라서 맛볼 수 있는데요. 축제 기간 동안 닭 43만 마리와 맥주 32만 리터가 소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또 국내외 관광객들도 지금 많이 찾고 있다고요? 네, 국내 여행사 그리고 해외 현지 여행사에서 이 치맥 축제를 묶은 패키지 상품을 내놨는데 금방 동이 났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닙니다. 인기 있는 블로그나 SNS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영향력이 있는 아시아 5개 나라의 온라인 모바일 스타들이 이곳 대구를 방문해서 치맥 축제의 다양한 모습을 본국에 알리게 됩니다. 이 치맥 축제는 일요일까지 열리는데요. 주최 측에서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올해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곳 축제 현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윤두열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특히 인구와 건물이 밀집된 도심은 다른 지역보다 온도가 높은 열섬 현상으로 더욱 뜨겁습니다. 달궈진 도심을 식히기 위해서 온갖 방법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전북 전주의 역과 터미널에 대형 얼음덩어리가 등장했습니다. 최근 이딴 개발로 열섬 현상이 심해지자 지자체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오가는 사람들은 반색합니다. 앉아보니까 엄청 시원해서 사람 없었으면 여기서 눕고 싶어요. 덥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대구엔 왕복 10차선 대로에 하루 4번 물을 뿌려 지열을 낮추는 클린 로드가 있습니다. 도심 속 공원에선 안개처럼 미세한 물입자 쿨링 포그가 열을 식혀주고 공사 현장 인근엔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막이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산시는 올해부터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 지붕을 하얗게 칠하고 있습니다. 흰색 페인트가 햇빛과 태양열을 반사시켜 온도를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작년 가면 칠해 나누기 확실히 시원하고 에어컨도 안 틀어도 시원합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지자체들이 도심 온도를 1도라도 낮추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그런가 하면 폭우 피해가 발생한 중부지방 곳곳은 더위가 더 고통스럽습니다. 나흘째 계속된 복구 작업에도 끊긴 식수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폭염특보까지 발효돼서 이중고를 겪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집은 두동강이 났고 물이 휩쓸고 간 마당은 연못이 됐습니다. 집안은 온통 진흙으로 뒤덮였지만 주민들은 물건 하나라도 더 건지려 안간힘을 씁니다. 이거 내 힘으로는 못하잖아.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해준다는 게. 아이고 기가 막히게. 장대비가 충북 청주를 휩쓸고 간 지 나흘이 지났지만 복구는 더디기만 합니다. 피해 범위가 넓다 보니 장비와 인력이 넉넉치 않은 데다 끊어진 전기와 수도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끊기면서 주민들은 하천물까지 끌어다 복구 작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청주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충북 전역에 폭염주의보도 발효됐습니다. 오늘 밤 열대야까지 예상돼 마을회관에서 지내는 30여 명의 이재민들은 더위와도 싸워야 할 판입니다. 더워서 잠을 못 자요. 여기서 30명 잡아요. 자고 있는가. 또 세탁을 못 해갖고 냄새들이 막 나. 오늘 오후 2시 50분쯤엔 충북 괴산에서 수해 복구 작업을 하던 자원봉사자가 무너진 정자에 깔려 큰 부상을 입는 일도 있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전국에 260개 매장을 보유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가 기존 체인점과 가까운 곳에 새로운 체인점을 내주어서 논란입니다. 빚까지 얹어 가게를 마련한 기존 점주는 매출이 줄어서 막막하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본사에서는 가맹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었다는 취지의 해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경기 의왕시에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입니다. 최근 인접한 곳에 추가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1km 이상 되는 자리라고 들었는데 본사랑 계약이 들어간 거니까 본사 말을 믿었어요. 신통치킨은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의왕시 오전동에서 이곳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생긴 치킨집이 이렇게 직선거리로 불과 619m 떨어져 있습니다. 한 동네에 같은 브랜드 치킨집이 두 곳이나 생겨버린 겁니다. 본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정보공개서에 반경 1.5km 안에는 점포를 두지 않겠다고 공시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첨부된 지도를 봐도 기존 체인점의 영업지역 안에 새 점포가 위치합니다. 본사에서는 처음에 위치를 잘못 알려준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저기는 지금 본사에서 쟀을 때 몇 메다 나와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실수하는 거를? 빚을 얻어 가게를 마련했다는 기존 가맹점주는 막막하기만 합니다. 3분의 1은 된다고 봐요, 저는. 좀 힘들죠. 요즘 많이 힘들어요. 가게도 운영도 잘 안 되고. 박 씨는 가맹본사를 상대로 공정위에 신고할 예정입니다. JTBC 서유정입니다. 탈북했다가 최근 북한에 다시 들어가 선전 방송에 출연한 방송인 임지현 씨의 재입국 배경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탈북민들 사이에선 임 씨가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붙인 뒤에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에 의해 강제로 납북됐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국내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탈북 여성이 돌연 북한 대외 선전 매체에 나와 남한을 비판합니다. 남선에 가면은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과 상상을 가지고 남선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3년 전 탈북한 임지연 씨는 이 영상에서 지난 6월 재입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임 씨가 어떤 과정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자진월북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국가보안법상 탈출죄에 해당합니다. 탈북민들 사이에선 임 씨가 강제로 납북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에 남은 가족에게 돈을 붙인 뒤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부에 의해 납북됐다는 겁니다. 가까운 분이 얘기 들은 데 의하면 그 돈 보낸 1,000만 원이 이제 발산이 된 거예요. 돈을 못 받았다 북한에서 꾸며가지고. 경찰은 임 씨 주변 인물들을 중심으로 탐문한 뒤 금융거래, 통신 내역 조회 등으로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에서 학생들의 끔찍한 폭행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중학교 동창 10여 명이 한 남학생을 집단 폭행하고 성추행까지 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제멋대로 잘린 머리카락이 듬성듬성 패였습니다. 머리카락을 불로 태운 뒤 다듬어 주겠다고 하고 아무렇게나 잘라버린 겁니다. 모텔에서는 1시간 넘게 강제로 찬물을 맞았습니다. 가로등에 묶인 채 바지가 벗겨지고 중요 부위를 맞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인 A군을 괴롭힌 건 중학교 동창생 10여 명입니다. 피해 학생이 폭행과 괴롭힘을 당한 곳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영화관 건물의 빈 공터였습니다. 이들은 나체 상태인 피해 학생을 찍어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2년 넘게 계속된 괴롭힘은 보다 못한 한 가해 학생의 부모가 피해자 부모에게 알리면서 끝이 났습니다. 내가 빨리 눈치 못 채서 아이를 못 구해줬다는 죄책감과 이제라도 구해주고 싶어요. A군은 심리검사에서 불안장애 등으로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는 자살 징후까지 보였습니다. 정신과 치료뿐만 아니라 내 인지가 이미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내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경찰은 폭행에 가담한 학생들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때 알프스에서 실종됐던 부부가 발견됐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스위스의 한 빙하가 녹으면서 75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4살의 고아가 돼서 여든을 바라보는 막내딸은 부모의 뒤늦은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투박한 부츠가 얼음 위로 드러나 있습니다. 증갈색 머리카락도 듬성듬성 보입니다. 스위스 남서부의 디아블르의 빙하가 녹으면서 발견한 남녀 시신입니다. De loin, ça avait l'air d'être des cailloux, mais il y avait presque trop de cailloux sur une place. C'est pour ça que notre collaborateur allait sur place. Alors ce qu'on a découvert, c'était des sacs à dos, c'était des gamelles, c'était une bouteille en verre. 1942년 여름 소에게 풀을 먹이겠다며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던 부부가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나란히 누운 채였는데 가방과 책, 시계도 함께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해지겠지만 신발공이던 남편 마르셀린 뒤물랭과 교사이던 부인 프랑신 뒤물랭으로 추정됩니다. 자신이 막내딸이라는 79살의 마르셀린 우드리 뒤물랭은 당시 7남매가 다 입양돼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마다 부모가 사라진 날 빙하에 올라가 부모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통했다며 감격해했습니다. Une vraie paix intérieure. Parce que ça a toujours été pour moi aller au glacier. Et cette année, j'avais prévu de monter le 15 août pour les 75 ans. 부모의 장례식 땐 희망을 뜻하는 흰색 상복을 입겠다고도 했습니다. JTBC 이진우입니다. 미국의 엘라베마주에서 소해면 상뇌증, 즉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암소가 발견돼 우리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농식품부는 다만 엘라베마주의 도축장과 가공 공장에서 국내로 수출하는 물량은 전혀 없고 이번 광우병은 고령해수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비정형 광우병이어서 위험도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니스커트를 입고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표적 종교 도시를 배경으로 짧은 영상을 촬영한 여성이 현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외출할 때 여성에게 아바야라는 통옷을 입도록 하는 사우디에서는 해당 영상이 퍼지자 이 여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과 용기 있는 행동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어젯밤 자신의 병원 건물 화장실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43살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당시 건물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미국 언론들이 지헌철 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장이 미국 기업 등으로부터 100만 달러, 약 1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배심원 평의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지 전 센터장은 한국에서 지질 관련 사업을 하는 해외 업체에 내부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 전 센터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빙송 여제로 불리는 이상화 선수의 소속팀이 해체 위기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물러난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일처리가 문제가 됐습니다.
감사원은 관계 법령을 어겼다면서 지원 중단을 요구했지만 문체부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전영희 기자입니다. 스포츠 토토 빙상단은 지난해 1월 성대한 창단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의 간판 이상화 등 스타 선수들을 영입했고 동계올림픽에 6회 연속 출전한 이규혁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창단 첫 해 운영비로 34억 원을 썼는데 당시 김종 문체부 2차관은 스포츠 복권 사업비에서 이 비용을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국회의 예산 심의를 피하기 위해 복권 운영자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문체부가 관계법령을 어겼다고 지적하고 빙상단 지원 중단과 관계자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규혁 감독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의혹으로 이미 사퇴한 가운데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이상화 선수 등 국가대표 4명이 포함된 빙상단은 해체 위기에 놓였습니다. 문체부는 감사원과 법령 해석에 차이가 있다며 빙상단 해체를 막을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2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애꿎은 선수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전영입니다. 농촌에서 멧돼지 때문에 입는 피해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농민들은 대책 마련에 속을 태우고 있는데 3분마다 총소리가 나는 기계나 폭죽도 동원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인 충북 옥천의 농가들은 수확철이 가까운 요즘 멧돼지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알만 빼먹은 채 속대만 남겨놨고 고구마밭도 파헤쳤습니다. 알이 안 들으시면 안 먹고 갔다가 알 들 때 되면 또 옥수 먹는 거요. 아이고 돼지가 아주 귀신이라니까. 복숭아 나무 한 그루를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이렇게 멧돼지가 가지를 부러뜨리려고 했던 흔적이 이렇게 자세히 남아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제 멧돼지가 먹고 남긴 씨앗만 남아 있습니다. 또 멧돼지가 미처 다 먹지 못한 복숭아도 반쪽만 남아 있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나와 보시면요. 복숭아 나무들 주변에는 복숭아를 쌌던 노란색 종이만 잔뜩 흩뿌려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봉지가 4만 장 싸던데요. 지금 2만 장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다 피해본 거죠. 아예 올해 농사를 접은 사람도 있습니다. 몇 년 동안 키운 나무를 수확 못 보고 다시 심어야 되니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피해는 농작물만이 아닙니다. 3주 전에 멧돼지의 습격을 받은 한 봉분입니다. 이렇게 멧돼지가 사방을 파헤쳐나서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인데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사방에 펜스를 둘러놨습니다. 멧돼지 습격에 대한 공포도 만만치 않습니다. 거리가 앞뒤 발자국이 이만해. 이 정도 되면은 2m 한 2, 30 된다고. 그럼 몸매를 이래 위협적이다니까. 그거를 한번 보면 못 가지 무서워서. 돼지를 쫓기 위한 대책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돼지가 싫어한다는 암모니아, 나프탈렌도 놓아봤지만 잠시뿐입니다. 최근엔 300원짜리 폭죽이 등장했습니다. 화양 냄새.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저 하루 저녁에 6개 정도. 3분마다 총소리가 나는 기계나 경광등도 동원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피해를 완전히 막지는 못합니다. 그나마 전기 펜스가 효과가 좋은데 정부가 보조를 해주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밤새도 불도 켜놔보고 또 라디오도 틀어놔보고 다 해봤어. 그래도 이게 제일 빨라. 이게 제일 효과가 제일 나. 최근엔 멧돼지가 내려오는 길목에 먹이를 놓아두는 시범사업까지 하기도 했지만 효과가 좋지는 않습니다. 철조망은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소용 없어. 무조건 잡는 게 최고예요. 이분들은 밤마다 활동을 하시는 유해 야생동물 자율구제단입니다. 오늘은 저희 밀착 카메라 팀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루에만 피해 신고가 들어온 농가가 수십 곳. 농가 구석구석을 돌아다녀 보지만 멧돼지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쪽으로 고라니가 나타났는데요. 지금 몸을 숨겼습니다. 세 발을 쏴보지만 잽싼 고라니는 도망갑니다. 멧돼지를 본 것 같지만 허탕입니다. 전국 멧돼지 수는 45만 마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제곱킬로당 5마리가 넘게 사는 셈인데 수확철마다 반복되는 농민들의 시름을 해결하기 위해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편견의 말들과 반대로 달리기, 실패를 딛고서 묵묵히 달리기, 국내를 넘어서 세계로 달리기, 세상을 뒤집을 거꾸로 달리기. 그렇게 달려온 불굴의 15년, 앞으로 100년, 셀트리온이 다시 한번 진심의 길을 달려갑니다. 셀트리온이 합니다. 셀트리온. 예,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경복궁 뒤편에 있는 세검정은 이름 그대로 인조반정 때 칼을 씻은 곳으로 알려져 있지만 원래는 조선시대 세초가 행해졌던 곳입니다. 세초란 사관이 먹으로 한지에 써온 기록, 즉 사초를 지우는 일을 말합니다. 왕이 승하하면 사관들은 그동안 기록해온 사초를 바탕으로 실록을 완성하는데 실록이 완성되면 그 자료들을 모두 물에 씻어서 흘려보냈다고 합니다. 물론 조금 이례적인 일도 있긴 했습니다. 1776년에 영조임금이 승정원 일기 1년치를 세초한 것이죠. 그 안에는 귀주에 갇혀 죽은 사도세자와 관련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록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세손을 위해 세초했다. 기록은 물로 없앴지만 기록을 없앴다는 사실이라도 기록해서 후대에 남겼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래서 인간이 함부로 지워낼 수 없는 두렵고도 두려운 무언가가 아닐까. 자료를 지워서 기억마저도 지워버리고 싶은 그 욕구들은 기록의 형태가 컴퓨터로 옮겨간 이후에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2006년에 출간된 소설 빛의 제국, 작가 김영하는 귀한 명령을 받은 난파간첩이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를 삭제하는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기자 하드디스크의 내부에서 물방울들이 보글보글 올라왔다. 고작 몇 방울의 물거품이라니. 공교롭게도 여기에도 물이 등장하는군요. 자, 그리고 지금은 원하기만 한다면 자기장을 이용해서 문서의 흔적을 지울 수 있는 시대. 그러나 우리는 흔적도 없이 봉인됐거나 지워져 버리는 것으로 알았던 수많은 자료들과 오늘도 대면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우려 해도 더욱 선명해지는 그 모든 것들. 캐비닛 속에 기록을 남겨두었던 누군가 역시 그 옛날 영조 시절 왕명을 받들어 승정원 일기를 지우면서도 지웠다는 기록만이라도 남겨두고자 했던 그 사관의 심장이었을까?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자,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겠느냐? 자신이 몰던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임모 과장이 그의 부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질문입니다. 다음날 새벽 5시에 현관문을 나섰다가 잠시 되돌아온 그를 부인은 꼭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임모 과장은 마티즈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평소 가족들에게 회사에서 인터넷 서핑을 한다고 말했던 임 과장, 그러니까 집에선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엇이 다정하고 책임감 많았던 40대 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인가? 취재진은 2015년 국정원 마티즈 사건 이후에 언론을 피해오던 임모 과장의 부인을 어렵게 만났습니다. 부인이 저희와 인터뷰에 나서게 된 것은 다름 아닌 2가지 이유였습니다. 남편이 숨지기 전날 드러나지 않았던 행적을 밝혀주고 무엇보다도 남편이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의 최종 책임자가 맞는지 이것을 확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인터뷰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편집 중에 있는데 편집이 완성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그 인터뷰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제 옆에는 김태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시사한다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네. 그 내용은 이제 잠시 후에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전에 김태현 기자하고 이걸 조금 정리하면서 네. 얘기를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2015년에 이탈리아 감청 프로그램 도입으로 제기된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서 국정원이 임 과장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려 한 정황, 이게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임 과장을 상대로 한 감찰 여부와 함께 국정원이 이걸 숨기려 한 의혹. 네. 요 얘기를 조금 더 좀 나눠보도록 하죠. 먼저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임 과장 휴대전화에는 숨지기 전날 저녁에 감찰실에서 찾는다는 그런 문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 어저께 저희가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임 과장은 부인에게 저녁을 먹고 출근한다고 했는데 정작 국정원에서는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출근을 해서 감찰실에서 강도 높은 감찰을 받았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이거 지금 의혹 중에 하나입니다. 네. 왜냐하면 국정원의 감찰은 저희가 듣기로는 굉장히 강도 높고 그것이 직원으로서의 장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 감찰을 받는 순간 사실은 국정원 직원으로서의 상당 부분의 어떤 그 위상이 타격을 받기 때문에 이 임모 과장이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임 과장 부인의 인터뷰 내용을 먼저 좀 살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 과장 부인은 임 과장이 그러니까 사망이 전날 오후 6시 40분쯤 집에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한 뒤 7시 반쯤에 회사에 가겠다며 집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선 임 과장이 회사에 출근한 적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 과장 부인이 다시 국정원 측에 물어봤는데 국정원 측에선 알아보겠다는 답만 하고 이후에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그럼 임 과장이 어디에 있었던 건가요? 네, 임 과장 휴대전화를 보면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 오후부터 임 과장을 찾는 연락이 집중이 됩니다. 임 과장은 당일 오후에 이 복수의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전화는 25차례에 걸쳐 받았고 또 문자 메시지를 8개를 받습니다. 집중적으로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오후 들어서 집중적으로 시작돼서 오후에 집중적으로 연락이 임 과장에게 오게 됩니다. 네, 저희가 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임 과장이 휴대전화에 전화번호를 저장할 때 국정원 직원의 경우 이름의 한 글자에 받침을 뺐다는 그러한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오후 8시쯤에 감사관실에서 찾는다는 동료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이로부터 1시간 반쯤 지난 뒤인 오후 9시 반부터 11시 사이에 임 과장을 찾던 연락이 중단이 됩니다. 이 사이에 감사관실을 간 것 아니냐 이러한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물론 이것은 추정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동선이라든가 그동안에 주고받은 문자라든가 또 가족들의 얘기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합리적인 그런 추정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정이고 이것이 추정이 맞느냐 틀리냐 하는 것은 역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내용들이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임 과장이 국정원에 오지 않았고 특히 감찰이 없었다고 했다는 이 부분이 전부터 도드라져서 나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반론이 지금 계속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임 과장 안에도 이 국정원 직원들로부터 전화로 확인 정도만 했다 이렇게 말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임 과장 휴대전화를 보면 감찰관실은 임 과장 동료를 통해서 임 과장의 위치를 파악했고 또 계속해서 찾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 감찰이 없었다는 국정원 해명이 이 설득력을 잃는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자, 설득력을 잃는다. 사실 이건 조금 발음을 좀 잘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당시 임 과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결정적 이유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숨지기 하루 전 감청 프로그램 관련 파일을 임 과장이 혼자 삭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부인 인터뷰를 잠시 후에 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면 그 전에 해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임 과장이 숨지기 전날인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 감청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전쯤 부인에게 전화를 걸어서 해도 안 된다고 했고 이때 부인이 불길한 느낌을 받았다는 건데요. 특히 임 과장은 당시 부인뿐만 아니라 동료 직원들과도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조직적으로 이 삭제에 동원된 것 아니냐 이러한 의혹이 제기됩니다. 하지만 이 국정원은 자료가 삭제된 사실을 임 과장이 사망한 이후에 발견된 유서를 통해서 알았다고 지금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그날 감찰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때 이미 삭제 여부를 파악했을
것 아닐까요? 만일 했다면. 그렇습니다. 예. 오늘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인 김병기 의원이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진실은 국정원 감찰실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감찰 서류는 영구 보관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당시 임 과장을 상대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충분히 확인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예. 실제 감찰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임 과장 사망 전날 밤 문자에 동료 이모 씨가 임 과장에게 고생했다. 내일 보자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요. 예. 또 이에 임 과장은 너도 고생이 많았다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예. 비슷한 시각에 임 과장 상관인 김모 처장도 임 과장에게 조금만 버티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 이들 모두 감찰 대상이었다면 임 과장 사망으로 더 이상의 진상 파악은 어렵다는 이 국정원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그러한 지적입니다. 예. 자, 저희들이 이제 잠시 후에 그 내용은 전해드리겠습니다만 혹시 임 과장이 그 마지막 선택을 하기 전에 동료라든가 아니면 가족들에게 자신의 그런 마지막 선택을 미리 조금이라도 귀띔이라든가 알렸을 가능성 혹은 내용 이런 것들이 잡히는 게 있습니까? 임 과장 부인 인터뷰에 따르면 임 과장은 계속해서 일주일 전부터 불안한 기색을 보였고요. 특히 전날 임 과장 부인에 따르면 전날에 상당히 불안한 기색이 커져서 임 과장 부인은 자살을 예감을 했다. 이렇게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무엇보다도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그 당시에 2015년에 들끓게 했던 저희들이 그때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국정원의 해킹 의혹 사건,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을 통한 도감청 사건, 좀 더 줄여 말하면 민간인 사찰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민간인 사찰 사건을 결국은 이 세상에 없는 임모 과장이 혼자 했느냐, 아니면 어떤 조직적 개입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로 귀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번에 의혹 제기가 바로 그 부분에 집중돼서 되고 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난 이틀 동안 이 문제를 보도하면서 조직적으로 개입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몇 가지의 혹은 그 이상의 합리적 근거를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인데,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대로 임 과장의 부인 되시는 분의 인터뷰 내용을 차근차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정원 임 과장이 숨진 채 발견된 건 2년 전인 7월 18일 오전입니다. 취재진을 만난 임 과장 부인은 2년이 지난 지금도 남편의 마지막 모습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근하러 나갔는데 다시 픽픽픽 누르고 들어와서 제가 한번 껴안아주고 그러고 보냈어요. 당시 국정원은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수입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었습니다. 거의 국정원에서 어떤 뉴스가 나와도 잘 신경 쓰지는 않아요. 근데 그때는 이 일이 우리 남편하고 관련됐겠구나라는 생각은 했어요. 월요일날. 지난 새벽에 출근하고 그 월요일날 밤 늦게 다시 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화요일날 출근하고 계속 못 들어왔죠. 시간이 갈수록 남편의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임 과장이 숨지기 이틀 전인 2015년 7월 16일 목요일 자정 무렵 남편의 전화는 지금도 생생하다고 말합니다. 국정원에서 임 과장이 해킹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힌 금요일 새벽 직전입니다. 전화가 와서 이제 한숨을 푹 쉬고 해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가 미안하냐, 그동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인데 괜찮다. 숨지기 전날인 금요일 저녁 6시 40분이 돼서야 집으로 돌아온 임 과장은 저녁 식사를 하면서 뜻밖의 말을 꺼냅니다. 저보고 이제 자기 없어도 잘 살 수 있겠냐,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제가 그러죠. 그러면 검찰에 나가서 수사 받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라고 했고, 남편은 식사를 마치고 저녁 7시 반쯤 다시 회사로 가보겠다며 집을 나섭니다. 하지만 국정원에서는 부인에게 그 시간에 임 과장이 회사로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출근했다고 갔는데 회사에서는 안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럼 제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시간에 어디 갔을까라는 궁금이 들고, 그래서 하지만 취재진이 확인한 임 과장 휴대전화에는 감사관실에서 찾는다는 동료 문자부터 직원들의 통화가 계속 이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 과장이 당시 국정원에 있었다는 의구심이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임 과장은 다음 날 새벽 토요일이지만 출근을 서둘렀습니다. 무슨 소리가 나나 보니 그때 이제 출근하려고
이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아마 5시쯤 됐을 거예요. 근데 유서를 아마 그 시간에 쓴 것 같아. 3시에 5시? 네, 왜냐면 그 종이가 저희 집에 있는 종이거든요. 아마 그때 쓴 것 같아요. 차 안에서 쓸 수는 없고. 이후 부인은 불안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고 잇따라 연락을 시도했지만 임 과장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너무 연락이 안 되고 불안하니까 위치 추적을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자기는 위치 추적 못한다 해서 그러면 소방서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소방서에요. 부인의 직감은 현실로 눈앞에 벌어졌습니다. 내 남편이 죽었고 그리고 휴대폰을 켜는 이유는 자기를 찾으러 오라는 신호구나. 임 과장이 숨지고 나서야 생전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장례식장을 찾은 국정원 동료들을 통해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애들이 아빠 뭐해 그러면 인터넷으로 서핑해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게 북한의 공작원의 스마트폰에 이거를 심어서 그 정보를 빼내는 건데 일부 직원들은 임 과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을 자료 정리 업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자료로 막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놓지 못했기 때문에 그거를 그때그때 요구에 맞춰서 이거를 정말 다시 정리해가지고 하는 게 버거웠다라고. 남편의 원래 책임감이 강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렇게 한 것 같다라고 얘기도 들었고 죽을 만큼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죽을 일이 아닌데 죽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러면 왜 그럼 그렇게 죽었을까라고 생각. 특히 동료들은 임 과장에 대한 내부 감찰 등 압박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더라고요. 감찰했냐? 그러면 감찰 안 했다. 그리고 감찰이 뭐 옛날처럼 막 그렇게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서 확인 전화는 했을 건데 이 사람 불러가지고 이렇게 연대면 조사하듯이 그런 감찰은 안 했다라고. 지난 2년 동안 국정원 동료들의 이야기를 믿어온 부인. 하지만 최근 휴대전화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이와 달랐습니다. 아니, 왜냐면 메시지가 다 어떻게 보면은 잘 했는데 죽었잖아요, 그 다음날. 부인은 과연 남편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모든 책임을 떠안고 가야 하는 책임자인지부터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저희 남편이 그거를 책임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한 건지 2015년 겨울에 과장으로 승진을 했지 그 전에는 그냥 그 사무관이었거든요. 그리고 과장으로 승진한 거 얼마 안 돼요. 2014년 겨울에 승진했으니까 정말 짧아요. 그 모든 일은 그 전에 이루어졌는데. JTBC 이선아입니다. 예, 국정원 민간인 사찰 사건 재작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린 국정원 임모과장 부인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관련 뉴스를 계속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도입된 성충동 약물치료, 이른바 화학적 거세가 시행된 지 6년이 됐습니다. 정부가 기존의 성폭력범 외에도 강간, 미수 등으로 대상을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재범을 막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6년 동안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는지 팩트체크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같은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해외 사례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대영 기자, 우선 성충동 약물치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부터 좀 볼까요? 네, 일단 대상자는요,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모두가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네. 성도착증이라는 진단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법원 또는 법무부의 결정이 필요한데요. 대상자가 되면 최장 15년 동안 3개월마다 약물을 투여받습니다. 남성 호르몬 생성을 막거나 줄이는 약물인데요. 성도착증은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유발하기 때문에 호르몬을 줄여서 범죄 욕구를 차단한다라는 원리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2011년부터 시작이 됐으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이게 이제 오늘 핵심인 거죠? 맞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모두 36명이 대상자가 됐습니다. 네. 이 가운데 16명이 화학적 거세를 이미 받았거나 받는 중이고요. 나머진 대기 상태입니다.
전체 성범죄 재범률이 62%인데 반해서 이들 16명의 경우에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0%라는 계산은 나오는데 이에 대해서 치료로 재범 억제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견해와 기간이 좀 짧아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엔 그만큼 이제 사법부에서도 매우 좀 신중하게 대상자를 정한다는 뜻일 텐데 주로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네, 유형별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특수강간 등이 4명이고요. 네. 13세 미만 강간 등이 3명, 주거 침입 강간, 또 공중 밀집 장소 추행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 죄목만 봐도 이제 매우 중대한 범죄임에는 틀림이 없어 보이는데 네. 그러면 해외에서는 효과가 좀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네. 아주 주기적으로 혹은 지속적으로 이걸 추적해서 조사한 결과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과 유럽 사례를 하나씩 가지고 나왔는데요. 1999년부터 제도를 시행한 미국 오리건주는 2000년부터 4년간 조사한 결과 치료 대상의 재범률은 0%로 나타났고요. 네. 덴마크는 1973년에 그 이후에 화학적 거세를 본격적으로 시행을 했는데 치료 중인 범죄자 중에 0.06%만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과거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5년에 헌법재판소가 화학적 거세에 대한 합헌 또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합헌의 이유 중 하나로 이런 해외에서 일정 부분 효과가 입증됐다는 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성력이 없어지면 성범죄에도 줄게 되어 있는 거예요. 화학적 거세로 이제 주사 맞는 동안은요, 성범죄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일단 효과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네. 약물 투여를 중단한 뒤에도 계속 그 효과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영구적인 조치는 아니고요. 투약을 멈추면 다시 호르몬이 생성되고 네. 그래서 성도착증의 재발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보호관찰 제도를 두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최장 15년인 약물 투여와 동시에 15년간 대상자를 관찰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16명의 경우에는 모두 투약 기간이 3년이었는데 길게는 12년간 추가로 관찰 기간을 둘 수 있다는 거죠. 보호관찰이 정말 철저히 따라와야지 되는 거죠. 뭐 온데 자기네들이 도착을 느끼는 대상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관리 감독은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바깥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여러 장치들이 함께 좀 보완이 돼야 장기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1박 2일 파리행입니다. 예. 어제 속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제 충북도 도의회 의원 4명이 이 물난리 와중에 유럽으로 외유성 출장을 갔다라고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뭐 오늘 많은 언론들에서 저렇게 비난이 확산이 됐습니다. 큰 관심을 받았었고요. 그러자 김양희 충북도 도의회 의장이 파리에 도착한 이 의원들에게 어젯밤 보도가 난 뒤에 전화를 해서 국내 상황이 이렇다. 비난 여론이 들끓으니 귀국하라고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4명 중 2명은 티켓을 구했고 그래서 내일 귀국 예정이고 귀국 즉시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충북도 의회에서 밝혔습니다. 예. 어저께 뭉쳐야 뜬다 멤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1박 2일로 끝나게 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4명 중 2명, 티켓을 구한 4명 중 2명은 1박 2일이 확정됐습니다. 내일 올 예정이고요. 그런데 티켓을 구하기 힘들어서 2명만 먼저 온다라는 게 충북도 의회의 설명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티켓을 구하기 힘든지 항공권 티켓 사이트에 들어가 봐서 파리 드골공항에서 인천공항으로 오는 비행기 좌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편이 뜹니다. 4명을 입력해서 확인했는데 여러 명이 떴고요. 가격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현지 사정이 어떤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도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설득했다고 아까 표현이 됐기 때문에 일부는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도의원은 내 지역은 수해 피해도 별로 없는 걸 확인하고 갔는데
대체 뭐가 문제냐, 내가 왜 돌아가야 되냐 예. 이런 반발이 있었다고 했고요. 그래서 도의회 의장이 오늘 오후에도 계속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우선 4명은 언젠간 다 올 거라고 합니다. 예. 다시 한번 명단을 잠깐 보면 김학철 위원장, 박한범, 박봉순, 최병은 이렇게 4명이 왔고요. 예. 중간에 이영구 의원은 인천공항에서 가지 않았었습니다. 당 차원에서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 소속인데 예. 당 차원에서 징계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가요? 징계까지. 근데 사실 뭐 뉴스를 몇십 년 하고 있지만 예. 변하지 않는 뉴스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외유성 출장에 대한 뉴스. 예. 늘 나옵니다. 근데 안 바뀌고 있고 또 하나는 뭐 일이 벌어지면 어디 골프장 갔다는 뉴스. 이것도 전혀 몇십 년 동안 바뀌지 않는 예. 그죠? 예. 공직자들의 행태. 아마 외유성 출장은 항시 있고 문제가 생길 때 겹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문제가 더 도드라지는 것 같습니다. 예. 2번째 키워드는요? 2번째 키워드는 오찬, 오인, 오색입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었습니다. 예.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았다 이렇게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각 당대표들의 발언들 중 일부를 보면 서로 당 상황에 맞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어서 그걸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오늘 오찬회동에서 먼저 대통령을 만났을 때 문 대통령이 추경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자 국민의당을 겨냥해서 추자 들어간 것을 저쪽에서는 다 싫어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고추, 배추, 부추 이 3종도 다 못 드시고 있다. 국민의당에서 못 드시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아무래도 막말 논란 때문에 추 대표와 국민의당 간에 앙금이 좀 많았는데 예. 그 부분이 다 털어지진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나중에 브리핑에서 전했는데 문 대통령이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어버리자 이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제보 조작 사건 때문에 국민의당이 위기였는데 이 부분을 언급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뭐 그러나 그건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요. 예. 자, 다른 당 대표들은요? 다른 당 대표는 이제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예. 오늘 오찬회동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보수 진영 대표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이제 보수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촛불개혁 민심을 수용하는 길이면 문재인 정부에 적극 협력하겠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오늘 눈길을 끈 건 참석하지 않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인데요. 예. 홍 대표는 청와대 대신 수해가 있었던 청주에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했었습니다. 예. 자원봉사가 끝난 뒤에 저렇게 소셜미디어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오늘 청주 수해 현장에서 삽질을 하고 왔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밑에 그림이 약간 잘렸는데 예. 삽질을 하는 실제 그림이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들러리 회담에 참가하기보다는 수해 현장을 찾는 것이 바른 길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그런데 원래 자원봉사 시간은 오늘 오후에 약 5시간 반 정도가 계획이었는데 예. 홍준표 대표는 다른 일정이 생겼다며 1시간을 조금 못하고 다시 올라왔습니다. 예. 너무 짧았는데요. 5분의 예. 1도 안 되면. 예. 세 번째 키워드는? 세 번째 키워드는 박근옥의 집입니다. 예. 오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공판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990년에 삼성동 자택을 살 때의 일화가 좀 공개가 됐습니다. 예. 당시 중개인의 진술 조사가 공개됐는데 내용을 보면 지난 1990년에 최순실 씨의 모친인 임순희 씨가 삼성동 집을 구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시 강남에 8곳 정도를 봤는데 삼성동 주택이 경호가 쉬워 마음에 든다 이렇게 중개인에게 얘기를 하고 예.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와서 매수인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하고 예.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이름을 박근옥으로 해달라 이렇게 중개인에게 예. 요구를 했고요. 끝에 글자만 바꿨군요. 예, 그렇습니다. 중개인이 문제가 생긴다,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자 예. 계속 조르면서 박근옥으로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중개인 주장대로 박근혜 이름으로 계약은 했는데 예. 왜 박근옥을 쓰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바로 그 중개인 되시는 분이 예. 그 당시 계약서를 다 가지고 계시고 예. 그걸 저희한테 제보해 주셔서 예. 저희가 이 집의 구매자가 누구였다라는 것을 단독으로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때 그 보도해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 과정을 놓고 볼 때 최순실 씨,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제공동체 아니냐
예. 그런 취지에서 보도해드린 바 있죠. 맞습니다. 오늘 특검에서도 그런 취지에서 그 증거로 당시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는데요. 삼선동 자택이 90년 당시에 매매가가 10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의 모친인 임순희 씨가 이 10억 5천만 원을 자기 앞서 표 3장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결제를 했는데요. 이런 큰 돈이 당시에도 이 큰 돈이 거래가 될 정도면 경제공동체 아니냐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었고요. 오늘 변호인인 삼성 측에서는 당시에 그런 관계인지를 본인들은 몰랐다. 그래서 뇌물 혐의가 아니다라고 또 주장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였습니다. 네, 내일도 낮 최고 기온 대구 37도, 광주 34도까지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지고 내륙 지방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소셜 라이브가 방송되는데 오늘 나올 기자들은 바로 오늘 저희들이 며칠째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국정원의 2015년도 민간인 사찰 사건, 이걸 꾸준하게 취재해온 세 기자가 나올 예정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After time, I tell myself that I'm so lucky to be loving you, so lucky to be the one you run to see in the evening.